폐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1370년 5월, 대도 궁궐안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원나라 황제 순제가 숨을 거두려 하고 있었고, 황후기 씨는 그의 손을 꽉 잡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 그녀는 고려에서 궁녀로 끌려온 이름 없는 소녀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의 궁녀였고, 언제든 짓밟힐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원나라 황후였고, 이 거대한 제국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죽어가고 있었고, 밖에서는 반란군이 수도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으며, 궁궐 안에서는 그녀를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순제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기황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완전히 식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한 여인이 어떻게 궁녀에서 황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녀는 무엇을 버려야 했을까요? 원나라 궁궐 깊숙한 곳에 고려에서 온 한 궁녀가 있었습니다. 공녀라는 이름으로 끌려와 낮의 신분의 시녀로 일하던,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훗날 중국 대륙 전체를 지배하던 원나라의 황후가 됩니다. 아니, 황후가 되는 것을 넘어서 원나라 말기 정치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1300년대 중반, 동아시아는 원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이 세운 몽골 제국을 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1271년 원나라로 발전시킨 이후, 이 나라는 중국은 물론이고 몽골 초원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아우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고려 역시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에서는 해마다 젊은 여인들이 원나라로 보내지고 있었는데, 이들을 공녀라고 불렀습니다. 공녀는 말 그대로 나라에 바치는 여인이라는 뜻으로 대부분 원나라 궁궐에서 궁녀로 일하거나 귀족들의 첩이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비황후도 바로 이런 공녀 중 한 명으로 원나라에 들어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공녀들과는 달랐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기황후는 총명하고 말이 또렷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배움에 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어떻게 원나라 황제의 눈에 들어 황후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한 제국의 운명까지 흔들었는지를 오늘 천천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이 그녀를 부른 것일까요? 원나라 마지막 황제 순제는 나라가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곁에서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한 여인이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고려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녀로부터 시작됩니다. 기황후는 1315년경 고려 행주 지역의 한 하급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기자오는 미미한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고, 집안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강한 간섭 아래 있었기 때문에 왕실조차 자유롭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고려 왕들은 원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아야 했고, 나라의 중요한 결정은 원나라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팍팍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인들에게는 공여 제도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원나라는 고려에 해마다 일정 수의 처녀들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족 집안의 딸들만 선발되었지만 점차 평민 집안의 딸들까지 차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은 고려를 떠나 원나라로 가야 했고, 대부분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기황후가 자라던 시절,
마을에서는 공녀로 끌려간 딸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딸을 숨기기 위해 일찍 혼인시키기도 했고, 어떤 집에서는 아이의 얼굴에 상처를 내어 선발을 피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황후의 집안은 그럴 만한 힘도 연줄도 없었습니다. 기황후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고 전해집니다. 고려사에는 그녀가 총명하고 말이 또렷했으며 글을 배우는데 빨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여자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기황후는 어떻게든 글자를 익혔고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또래 아이들과 달리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12살, 13살이 되어갈 무렵 기황후는 자신도 언젠가 공녀로 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것이 어쩌면 이 좁은 마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1133년, 기황후가 18살이 되던 해, 원나라에서 다시 공녀 선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선발 인원이 많았고 기준도 까다로웠습니다. 용모가 단정하고 몸가짐이 바르며 집안이 귀족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기황후는 결국 선발되었습니다. 집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지만 거부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기황후는 짐을 꾸리며 어머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 말이 장담인지 다짐인지 아니면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333년 가을, 기황후는 수십 명의 고려 처녀들과 함께 원나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고향의 산과 바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 앞에 펼쳐진 것은 낯선 땅, 낯선 사람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였습니다. 원나라의 수도 대도, 지금의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기황후가 처음 본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고려의 어떤 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성문을 지나 궁궐로 들어가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고 그 안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말투는 모두 낯설었습니다. 기황후와 함께 온 고려 처녀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울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기황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지, 어떤 말투가 존중받는지, 어떤 행동이 벌을 받는지를 눈여겨봤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공녀들은 곧바로 배속이 정해졌습니다. 일부는 황실 가족들을 돌보는 곳으로, 일부는 주방이나 빨래를 담당하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기황후는 황후궁의 말단 궁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녀가 맡은 일은 방을 청소하고 물을 길어 나르고 옷을 개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졌고 쉴 틈은 거의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매를 맞았고 불평하면 더 험한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원나라 궁궐은 넓었지만 그 안은 철저한 위계 질서로 움직였습니다. 몽골 출신 귀족들이 최상층에 있었고 그 아래 한족 관리들, 그리고 가장 아래에 고려와 다른 속국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려 출신 궁녀들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고려년들은 말을 안 들어. 저것들은 우리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잖아. 그런 말들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기황후는 참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원나라 말을 익혔고 궁중 예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지쳐 쓰러질 때도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더 배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기황후는 원나라 말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일처리는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상급 궁녀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아채고 준비해 두었고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황후궁을 관리하는 상궁이 기황후를 불렀습니다. 네가 고려에서 온 기씨라는 애냐? 예, 그렇습니다. 일을 제법 하더구나. 앞으로 내 곁에서 심부름을 하거라. 이것은 작은 승진이었지만 기황후에게는 큰 기회였습니다. 상궁 곁에 있다는 것은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기황후는 상궁을 따라다니며 궁중 생활의 더 깊은 규칙들을 배웠습니다. 누가 누구와 친하고 누가 누구를 경계하는지, 어떤 말은 해도 되고 어떤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지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낮은 곳에 있으면 언제든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1335년 어느 봄날, 기황후는 처음으로 원나라 황제 순제를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고 그 뒤를 환관들과 시종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기황후는 다른 궁녀들처럼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지만 고개를 살짝 들어 황제를 바라봤습니다. 순제는 30살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황제라는 자리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황후는 그 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젠가 저 사람 곁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지만 분명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1336년 여름, 기황후가 원나라 궁궐에 들어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21살이 되었고 더 이상 어린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원나라 조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황제 순제는 즉위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실권은 여전히 대신들과 환관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순제는 오랫동안 섭정들의 그늘 아래 있었고 정치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정치보다는 예술과 건축, 그리고 조용한 사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들은 황제가 나약하다고 수군거렸고 궁궐 안팎에서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황후궁에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황제가 직접 참석하는 자리였고 모든 궁녀들이 긴장했습니다. 한 대신이 황제에게 술잔을 올리려다 실수로 탁자에 술을 쏟아버린 것입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황제 앞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은 큰 결례였고 그 대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기황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깨끗한 천을 들고 다가가 탁자를 닦았고 새 술잔을 가져와 조용히 놓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빠르고 자연스러웠으며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순제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우왕좌왕할 때 저 여인만은 침착했습니다. 내가 고려에서 온 궁녀냐? 황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기황후는 깊이 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폐하. 고려 출신 기씨성을 가진 궁녀입니다. 고려 말을 할 줄 아느냐?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이곳 말도 배웠습니다. 순제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기황후의 눈빛은 다른 궁녀들과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내 서재를 정리하는 일을 맡아라. 황제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황제의 서재는 사적인 공간이었고 그곳을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은 황제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기황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돈에 넘치는 명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기황후는 황제의 서재를 정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점차 자주 불려갔습니다. 순제는 책을 좋아했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즐겼습니다. 기황후는 조용히 그의 곁에서 먹을 갈아주고 책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순제가 기황후에게 물었습니다. 고려는 어떤 곳이냐?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산과 바다가 아름답고
사람들은 예의를 중히 여깁니다. 그곳이 그립지 않으냐? 기황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립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순재는 그녀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다른 궁녀들과 다르구나. 어떤 점이 다릅니까? 눈빛이 다르다.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다. 기황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황제는 그녀가 단순히 복종하는 궁녀가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날 밤 기황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원나라의 밤하늘은 고려와 같은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 아래 그녀의 운명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기황후가 황제의 서재를 드나들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지만 점차 순재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그를 허수아비 취급했고 후궁들은 그의 권력만 바라봤습니다. 지이심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황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황제 앞에서도 지나치게 비굴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건방지지도 않았습니다. 순재가 그림을 그릴 때면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고 때로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쓸쓸해 보입니다. 어느 날 기황후가 말했습니다. 순재는 붓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쓸쓸하다니. 어떤 점이 그렇게 보이느냐? 나무는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폐하께서 그리신 풍경에는 늘 사람이 없습니다. 순재는 잠시 자신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가 그린 모든 그림에는 산과 나무와 물은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그리는 것은 어렵다. 사람은 변하고 떠나고 배신하니까. 순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황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황제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하, 사람이 없는 세상은 더 쓸쓸하지 않습니까? 순재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기황후를 더 자주 불렀습니다. 원나라 궁궐 안에는 기황후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다른 후궁들과 그들의 측근들은 고려 출신 궁녀가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것을 못마땅히 했습니다. 고려년 주제에 황제 앞에서 주둥이를 놀린다더군. 저런 것들은 원래 교활해. 조심해야 해. 뒷담화가 들려왔지만 기황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제 곁에 있을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정의 권력 구도, 대신들의 파벌, 원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이해해 갔습니다. 1338년 가을, 기황후는 23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순재는 그녀를 정식으로 후궁으로 책봉했습니다. 궁녀에서 후궁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도 뒤따랐습니다. 후궁이 된다는 것은 궁중 권력 다툼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책봉식이 끝난 날 밤, 순재는 기황후를 불렀습니다. 두렵지 않으냐? 황제가 물었습니다. 두렵습니다. 기황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두셨다면 저는 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순재의 질문에 기황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권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안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재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나도 너를 믿고 싶다. 황제의 말에는 희망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이 배신당했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기황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제를 바라봤습니다. 폐하, 저는 폐하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이냐? 저를 지켜 주십시오. 제가 폐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순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황제와 후궁의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의지하는 복잡하지만 깊은 유대였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그보다는 생존을 위한 동맹이었고 외로움을 나누는 관계였으며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분명 애틋함도 있었습니다. 1340년 기황후는 황제의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이 소식은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고려 출신 후궁이 황제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황위 계승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기황후를 시기하던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먹는 음식에 독을 타려 했고, 누군가는 황제에게 그녀를 멀리하라고 진언했습니다. 하지만 순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빛씨를 건드리는 자는 나를 건드리는 것이다. 황제의 이 한마디로 궁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기황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 왔다는 것을, 살아남으려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1340년 가을, 기황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아유시리다라, 몽골식 이름이었지만 고려에서는 그를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순재는 아들의 탄생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기황후의 방을 매일같이 찾았고 아이를 직접 안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강하게 자랄 것이다. 황제는 그렇게 말했지만 기황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를. 원나라에는 이미 정식 황후가 있었습니다. 바얀후투 황후라는 몽골 귀족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재가 황제에 오른 직후 정식 황후로 책봉되었고 공중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둘 있었을 뿐 황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황후가 낳은 아들은 자동으로 황위 계승 서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얀후투 황후와 그녀의 일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고려 여자가 낳은 아이가 원나라 황제가 된다는 말인가? 그것은 조상들에 대한 모독이다. 대신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몽골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파는 기황후를 배척했고, 신리를 중시하는 일부 대신들은 황제의 뜻을 따르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재는 점차 기황후를 더 높은 자리에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1342년, 기황후가 아들을 낳은 지 2년이 지난 후에야 순재는 그녀를 제2황후로 책봉했습니다. 제2황후는 정식 황후는 아니지만 황후 다음으로 높은 자리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원나라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외국 출신 여인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책봉식 날, 기황후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대전에 섰습니다. 수많은 대신들과 후궁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축하가, 어떤 이들의 눈에는 질투가, 또 어떤 이들의 눈에는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황후는 그 모든 시선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10여 년 전 고려에서 온 겁먹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원나라에서 황제 다음으로 강력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황후 자리는 기황후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진정으로 보호하려면 정식 황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아들이 태자로 책봉될 수 있었고 황위 계승이 확실해질 수 있었습니다. 1353년 바얀후투 황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공식 발표되었지만 궁중에서는 여러 소문이 돌았습니다.
기황후가 독살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황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바얀후투 황후가 죽은 지 한 달 만에 기황후가 정식 황후로 책봉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려에서 온 공녀가 원나라의 정식 황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제는 기황후를 황후로 책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씨는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녀 없이 나는 이 자리를 지탱할 수 없다. 이것이 사랑의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의존의 표현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기황후가 황후가 된 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출신 관리들을 중용했고 자신을 지지하는 대신들에게 높은 관직을 주었습니다. 반대파들은 이것을 비판했지만 황제가 기황후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355년 기황후의 아들 아유시리다라가 정식으로 태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이제 기황후는 황후이자 태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고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소녀가 20여 년 만에 원나라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기황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높이 오를수록 떨어질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권력을 쥔 만큼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황후가 정식 황후가 되고 아들이 태자에 책봉되면서 그녀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를 겨냥한 칼날도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원나라 조정은 크게 두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기황후를 지지하는 세력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녀를 제거하려는 세력이었습니다. 기황후를 지지하는 쪽에는 주로 고려 출신 관리들과 신리를 중시하는 한족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황후가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고 태자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그녀를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전통적인 몽골 귀족들과 보수파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국 출신 여인이 원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씨는 원나라의 혈통을 더럽히고 있다. 그녀가 권력을 쥔 이후 나라가 더 어지러워졌다. 반대파들은 공공연하게 기황후를 비난했습니다. 1356년 기황후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몽골 귀족 출신의 고위 대신 볼로드 테무르가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황후 기씨가 사사로이 관직을 나눠주고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황후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정은 조정 대신들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이 상소에는 수십 명의 대신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궐 안팎이 술렁이었습니다. 기황후는 즉시 황제를 찾아갔습니다. 폐하, 저들은 저를 제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폐하의 권력을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순제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의 반발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폐하께서는 저를 버리실 겁니까? 기황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순제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한다.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너무 앞으로 나서지 마라. 지금은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이 안전하다. 기황후는 황제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지키고 싶지만 조정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황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폐하, 제가 물러서면 다음은 태자입니다. 저들은 태자가 황위를 잇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순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황후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기황후는 직접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하는 대신들을 모았고 반대파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볼로드 테무르가 사적으로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고 그가 황제에게 바친 곡물 중 일부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황후는 이 증거들을 황제에게 가져갔습니다. 폐하, 볼로드 테무르는 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순제는 증거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결국 볼로드 테무르는 관직에서 쫓겨났고 그를 따르던 대신 몇 명도 함께 실각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기황후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증오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기황후는 자신이 만든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독이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권력은 그녀를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제가 기황후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잠을 못 자는구나. 폐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나는 황제라서 잠을 못 자고 너는 황후라서 잠을 못 잔다. 순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폐하, 제가 황후가 된 것을 후회하십니까? 기황후가 물었습니다. 순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너에게 이런 무게를 지게 한 것이 미안할 뿐이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로 선택한 것은 저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원나라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황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은 오직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하다는 것을. 순제가 죽으면 그녀와 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권력을 강화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반대파의 증오도 깊어졌습니다. 권력의 정점은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자리였습니다. 1350년대 후반 원나라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황후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나라 전체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원나라 조정은 계속해서 지폐를 찍어냈고 그 결과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쌀 한 말 값이 몇 달 사이에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세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관리들의 부패도 극에 달했습니다. 지방 관리들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자기 주머니를 채웠고 중앙조정은 이를 방치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은 쌓여갔고 여기저기서 반란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1351년 황하 유역에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홍건적은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두른 농민 반란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빠르게 수십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들은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고 외쳤습니다. 원나라 조정은 군대를 보내 진압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군대조차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고 장군들은 서로 권력 다툼에만 몰두했습니다. 1356년 홍건적은 남경을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남경은 중국 남부의 중요한 도시였고 그곳이 반란군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원나라의 통제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같은 시기 강남 지역에서는 방국진이라는 반란 지도자가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사천 지역에서는 명옥진이 독자적인 정권을 세웠습니다. 원나라는 사방에서 포위당하고 있었습니다. 대도의 궁궐 안에서도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대신들은 매일같이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처소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리거나 술을 마셨습니다. 폐하, 지금은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대신들이 간청했지만 순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결단을 내린들 소용없다. 이미 늦었다. 황제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기황후는 이런 황제를 보며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순제는 처음부터 황제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 다툼 속에서 황제 자리에 올려졌고 평생 대신들과 황관들의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1358년, 기황후는 직접 군사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뢰하는 장군들에게 군대를 맡겼고, 반란군 진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정 대신들의 반발을 더욱 키웠습니다. 황후가 군사 일에까지 간섭하다니, 이것은 월권이다. 여인이 전쟁을 논하는 것은 불길한 일이다. 비난이 쏟아졌지만 기황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황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반란군은 계속 세력을 확장했고 원나라의 영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360년 장사성이라는 반란 지도자가 대도를 직접 위협했습니다. 그의 군대가 대도에서 불과 200리 떨어진 곳까지 진군해 왔습니다. 궁궐안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수도를 버리고 북쪽 몽골로 피해야 합니다. 일부 대신들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황후는 반대했습니다. 수도를 버리면 원나라는 끝입니다. 여기서 싸워야 합니다. 결국 원나라 군대가 총동원되어 장사성의 군대를 막아냈습니다. 대도는 지켜졌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황후는 혼자 궁궐 담장 위에 올라가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온 지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45살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기황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권력이었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황제였을까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이었고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단지 살아남고 싶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노력은 무너지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제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이었지만 이미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술, 그리고 무기력한 삶이 그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순제는 기침을 멈추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이들이 불려왔지만 누구도 황제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폐하의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한 늙은 어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황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순제는 살아갈 의지를 잃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고 아무와도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황후만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폐하, 약을 드셔야 합니다. 먹어서 무엇 하겠는가? 몸을 추스르셔야 합니다. 나는 이미 끝났다. 이 나라도 끝났다. 순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기황후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말랐습니다. 폐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씨, 너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느냐? 희망을 버리면 정말 끝입니다.
순재는 기황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 처음 그녀를 봤을 때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너는 강하구나. 나보다 훨씬 강하다. 저는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포기할 수 없을 뿐입니다. 무엇을 포기할 수 없는가? 폐하를, 그리고 우리 아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순재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와 아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없으면 너희를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황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순재가 조금 기운을 차렸을 때, 그는 기황후를 불렀습니다. 기씨,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죽거든 아이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거라. 폐하, 대도를 지킬 수 없다. 곧 반란군이 여기까지 올 것이다. 그래도 저희는 여기 남겠습니다. 순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라. 살아야 한다. 너와 아이만이라도 살아야 한다. 폐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찌 제가 먼저 떠납니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하지만 너는 아직 살아있고 아이도 살아있다. 기황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이 순간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폐하, 저는 폐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순재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계속 눈이 내렸고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기황후는 순재의 곁에 누워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폐하, 제가 처음 궁궐에 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기억한다. 너는 다른 궁녀들과 달랐다. 저는 그때 폐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황제이지만 외로워 보인다고. 맞았구나. 나는 평생 외로웠다. 이제는 외롭지 않으십니까? 순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곁에 있을 때는 외롭지 않았다. 저도 그랬습니다. 폐하 곁에 있을 때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씨,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왜 원망하겠습니까? 너를 이 자리에 오르게 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기황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폐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순재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었고 동반자였고 서로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기황후는 순재의 곁을 지켰습니다. 황제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1370년 5월, 순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51살이었고 원나라 황제로 38년을 재위했습니다. 죽음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새벽녘, 순재는 마지막으로 기황후의 손을 꽉 쥐었고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황후는 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로 퍼졌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모여들었고 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곧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자 아유시리다라가 즉시 황제로 즉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다른 황족을 옹립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기황후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하는 대신들을 모았고,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장군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자를 보호하라. 누구든 태자를 해치려는 자는 역적이다. 그날 밤 긴급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기황후는 태자와 함께 대전에 들어섰습니다. 아유시리다라는 이제 30살이 되었고 아버지를 닮아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선제께서 승하하셨으니 태자께서 즉위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황후를 지지하는 대신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태자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혼란기에는 더 강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기황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반대파 대신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결국 태자 아유시리다라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역사에서는 그를 소종 황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여전히 기황후가 쥐고 있다는 것을. 새 황제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 기황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순제가 죽은 그해, 반란군 지도자 주원장이 남경에서 스스로 황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나라 이름을 명나라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중국에는 2개의 황제가 있었고 전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1371년 명나라 군대가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나라 군대는 연이어 패배했고 영토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대도마저 위험해졌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다시 한번 수도를 버리고 북쪽으로 피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기황후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기황후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도를 버리면 우리는 정말 끝입니다. 이미 끝났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야 한다. 아유시리다라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1372년 여름, 명나라 군대가 대도 근처까지 진군했습니다. 기황후는 아들과 함께 궁궐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기황후는 혼자 순제가 묻힌 능으로 갔습니다. 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폐하,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폐하의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폐하의 아들은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기황후는 천천히 일어나 능을 바라봤습니다. 폐하, 다시 만날 날이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황후는 돌아서서 궁궐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황후와 소종 황제는 소수의 신하들과 함께 대도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북쪽 몽골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대도의 거대한 성벽이 보였습니다. 30여 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황후는 마지막으로 대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며칠 후 명나라 군대가 대도로 입성했습니다. 원나라는 그렇게 중국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황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몽골 초원은 넓고 황량했습니다. 기황후가 태어나고 자란 고려의 산과 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풀밭과 하늘, 그리고 거친 바람만이 있었습니다.
대도에서 북쪽으로 이동한 원나라 황실은 응창이라는 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궁궐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넓은 정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천막 몇 개와 나무로 지은 간단한 건물들 뿐이었습니다. 대도에서 함께 온 신하들은 불과 수십 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신들은 명나라에 항복했거나 도망쳤거나 아니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곳에서 버텨야 합니까? 한 신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중국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소종 황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황제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군대도 제대로 없었고 백성도 없었으며 영토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황후는 이런 아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황제가 되어야 했지만 제대로 된 나라도 없이 황제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느 날 아유시리다라가 물었습니다. 기황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시대의 잘못이다. 원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그래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황후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기황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녀는 여전히 권력을 되찾고 싶었고 대도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1374년 기황후는 명나라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사신을 보내 평화조약을 제안했지만 명나라 황제 주원장은 거절했습니다. 원나라는 이미 끝났다.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주원장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기황후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군사력도 없고 영토도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었고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식량도 부족했고 약도 부족했습니다. 함께 온 신하들 중 몇몇은 병으로 죽었고 몇몇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기황후는 55살이 넘었습니다. 한때 원나라 최고 권력자였던 여인은 이제 황량한 초원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황후는 혼자 천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대도에서 본 별들보다 훨씬 많고 밝았습니다. 폐하,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기황후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사는 것일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기황후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려의 작은 마을, 원나라로 가던 배, 처음 대도에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 순재를 처음 봤을 때의 떨림, 황후가 되었을 때의 기쁨,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기황후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황후는 눈을 떴습니다. 왜 나왔느냐? 추운데. 어머니도 추우실 텐데요. 아유시리다라가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티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모자는 오랫동안 함께 서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황후와 황제의 그림자는 이제 작고 외로웠습니다. 1378년 본, 기황후는 58살이 되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보낸 지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어이가 진맥을 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후마마, 몸을 잘 추스르셔야 합니다. 얼마나 남았느냐? 기황후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어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황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해 여름, 기황후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서 보냈습니다. 아들 아유시리다라가 매일 찾아와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약을 드셔야 합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 그래도 드셔야 합니다. 기황후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효자구나. 당연한 일입니다. 네 아버지를 닮았다. 착하고 온화하다. 아유시리다라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황제다. 어머니 없이도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제게 전부였습니다. 기황후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라. 황제가 우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울지 마라. 너는 강해야 한다. 기황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대도로 보내지 마라. 어머니, 대도에는 네 아버지가 계시다. 하지만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 왜 그러십니까? 나는 원나라를 지키지 못했다. 황후로서 실패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기황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이다. 나는 권력을 쥐었지만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든 아니든 결과는 같다. 기황후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를 그냥 이곳 어딘가에 묻어라. 조용한 곳에. 어머니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며칠 후 기황후는 마지막 힘을 내어 천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하들이 부축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혼자 걸었습니다. 초원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기황후는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폐하, 저는 이제 곧 폐하께 가겠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니면 저를 원망하고 계실까요?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기황후는 천천히 돌아서서 자신의 천막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여전히 고닫지만 한없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1369년 여름 어느 날, 기황후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곁에는 아들과 몇몇 신하들만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례식도 슬퍼하는 백성들도 없었습니다. 단지 몽골 초원 한가운데서 한 여인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아유시리다라는 어머니를 초원의 작은 언덕에 묻었습니다. 무덤은 소박했습니다. 비석도 없었고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돌을 쌓아 만든 작은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아유시리다라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강한 사람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풀들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아유시리다라는 천천히 일어나 무덤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도 어머니를 닮아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기황후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원나라 황후가 되었고 몽골 초원에서 생을 마감한 여인. 그녀의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사랑과 권력, 야망과 좌절, 영광과 몰락이 모두 담긴 인생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여러 가지로 평가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권력욕에 사로잡힌 여인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시대의 희생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원나라를 망쳤다고 비난하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최선을 다했다고 옹호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황후는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곰녀로 끌려간 여인이 황후가 되고 나라가 망한 후에도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주어진 카드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게임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다만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리고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기황후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아들 아유시리다라는 3년을 더 버텼습니다. 1378년, 그도 3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원나라 황실의 직계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이후에도 몽골에서는 원나라의 후계를 자처하는 칸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기황후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에서 이 시기를 북원이라고 부릅니다. 명나라는 계속해서 북원을 압박했고 결국 10여 년 후 북원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원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기황후는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먼저 그녀는 역사에 강렬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중국 역사를 통틀어 외국 출신 여인이 정식 황후가 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속국 출신 여인이 제국의 황후가 되어 실권까지 쥔 것은 기황후가 유일합니다. 원나라 말기 정치사를 논할 때 기황후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권력 행사와 정치적 결정들이 원나라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녀는 고려와 원나라 관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황후가 권력을 잡은 후 고려 출신 관리들이 원나라 조정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고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했고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기황후를 통해 원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때로는 성공했지만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고려 왕실은 기황후의 조카를 고려 왕으로 앉히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고려 내부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셋째, 그녀는 여성 권력자에 대한 양면적 시선을 보여줍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기황후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원나라 사람들은 그녀를 간교하고 권력욕이 강한 여인으로 묘사했습니다. 명나라 역사서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기황후가 원나라를 망쳤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록에서는 그녀를 총명하고 결단력 있는 여인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양면적 평가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여성 권력자들이 받아온 시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남성 황제가 권력을 행사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성이 같은 일을 하면 월권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넷째, 그녀의 삶은 개인의 선택과 시대적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황후는 공녀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가 걸어간 길은 대부분 그녀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은 것, 후궁이 된 것, 황후가 된 것, 정치에 개입한 것,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내린 선택들이었습니다. 과연 그 선택들이 옳았는가, 다른 길은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주어진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그녀와 순재의 관계는 사랑과 권력의 복잡한 얽힘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 필요, 상호 의존, 외로움을 나누는 동반자 관계가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 사이에 진심 어린 애정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순재는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까지 기황후를 곁에 두었고, 기황후도 순재가 죽은 후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기황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운명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권력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 큰 감옥에 가두는가? 사랑과 생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황후의 삶은 이 질문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완벽한 영웅도 아니었고 악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로 최선을 다해 게임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게임의 결과가 승리였는지 패배였는지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끝까지 게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원나라 황후가 되고 몽골 초원에서 생을 마감한 기황후. 그녀의 이야기는 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